안녕하세요. 오디오 작가 장준호입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관악 FM에서 생방송 가요톡톡의 MC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작곡가 겸 가수 마이클 청입니다. 유튜브 장준호 채널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쓴 창작 소설을 읽어드리는 오디오 채널로 마이클 청의 가리봉에서, 좋은 사람, 로켓 타고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BGM으로 선보이며 유튜브에 소개하고 있는 다른 이름의 채널입니다. 그동안 제가 유튜브에 올린 소설은 1997년부터 쓰기 시작해 매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 소설 분야에 투고했던 소설로 지금까지 종마, 노랑원숭이, 학 그리고 손톱, 카누가 파라다이스를 지날 때, 비가 하늘을 버린 날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소설들도 올렸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장준호 한뼘 소설도 올리고 있고 성인들을 위한 관능 소설도 가끔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얘기할 장준호 관능 소설은 남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주인공은 나와 그리고 그녀로 한정되어 있고, 장준호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 누구나 간절하게 원하는 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을 과감하게 표현을 한 것이 장준호 관능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산마치 터널을 지나서 소산마치에 이르러 우리는 어제 헤어졌다.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는 안개가 자욱하였지만 터널을 나오자 믿을 수 없을 만큼 해가 쨍쨍했다. 헤어진다는 말을, 아니 헤어짐을 현실로 받아들이기까지 나는 몇 날 며칠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한 채 울기만 했다. 벌써 6달이 지났지만 우리 얘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15분의 그 순간을 머릿속에 고정하여 어제 헤어진 것을 기억하기로 했다. 왜냐고? 오로지 그만이 해줄 수 있는 황홀한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기 바라니까. 그가 나를 데려간 곳은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 천장을 한 곳이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뚜껑이 열리는 모텔이라고 불렀지만 내 눈에는 그와 사랑을 나누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다. 그 천장을 통해 나는 봄꽃을 보았고 쏟아져 내리는 여름의 빗소리를 들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보았고 흰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을 보았다. 그에게 안기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 가슴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그윽하게 쳐다보는 그의 눈길이 더없이 좋았다. 2층 테라스가 있는 그곳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고 그러기에 그와 한 몸이 되어 지칠 만큼 사랑을 나눌 수 있었겠지. 그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물을 끓이는 동안에 나는 화장실에 간다. 그가 생각 없이 TV를 켰나 보다. 여자의 신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샤워기를 틀어 아랫도리를 가볍게 씻어낸 후 욕실에 놓여있는 타월로 물기를 닦아내고 나왔을 때는 화면은 이미 봄을 알리는 개나리로 가득했다. 어쩐지 그의 아랫도리가 팽팽하게 부풀어 있는 것 같았다. 모른 척하고 침대 시트로 몸을 가렸다. 커피를 마시겠냐고 그가 물었다.
뜨거운 물을 더 부어달라고 하자 그가 종이컵을 내밀었다. 언제부턴가 그가 종이컵으로 주는 커피가 맛있다고 생각했다. 따뜻하게 데워진 침대 때문인지 아니면 어젯밤에 잠을 설친 탓인지 눈이 스르르 감겨왔다. 그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어제 오후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를 위해 어떤 속옷을 입을 건지 서랍을 온통 뒤진 끝에 호피 무늬의 브레이지어와 팬티를 꺼냈다. 그가 이것을 벗기며 귀에 대고 해줄 말들을 생각만 해도 가슴을 뛰게 했다. 사랑해. 잠깐 눈을 감고 있는데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다. TV에서는 리포터가 이번 주말에도 날씨가 좋겠다고 웃는 얼굴로 알려주고 있다. 침대 시트가 젖혀지더니 차가운 몸을 한 그가 내 옆으로 들어오면서 날씨가 좋다는데 주말엔 어디로 갈지 물었다. 나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고 했다. 뜨거운 입김이 내 오른쪽 귓볼을 달궜다. 방금 마신 뜨거운 커피 향이 향기로웠다. 그가 내 위로 올라왔다. 혀끝으로 가슴을 자극하자 아래쪽이 저려오면서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왔다. 남녀의 적나라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화의 배드신에서 여주인공이 내는 야릇한 신음소리는 늘 꾸며낸 거짓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현란한 그의 혀놀림은 내게서 의도치 않은 신음소리를 만들어냈는데 귀에 스치는 부드러움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뜨거운 생명체가 꿈틀거리며 아래쪽 검은 숲을 헤치고 숨어들어 그의 엉덩이의 움직임과 함께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녔다. 그의 몸이 내게 밀착하면 할수록 나는 활처럼 휘어져 그를 받아들인 채 황홀함의 극치에 몸을 떨었다. 이대로 멈추기를 소망했다. 그와 헤어져 6달이 지나고 8달이 지났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몇 날 며칠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 그와의 기억만 더 또렷해져 지금도 그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소산마치에 어디를 가든 그와의 추억이 내 일상을 막았다. 심지어는 마트에 가도 그의 안부를 묻는 아주머니의 얘기로 몇 시간씩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더욱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다른 누군가를 만나면 그의 그림자를 뒤밟아가는 것 같아 오히려 병이 날 지경이 되곤 했다. 사람들을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나 혼자서 그를 추억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만큼 그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네르하의 이른 아침 유럽의 발코니 끝에서 그와 함께 보았던 지중해의 투명한 바다색과 누에보 다리를 건너면서 들렀던 카페 트로피카나에서 마신 차가운 모히또를 잊을 수 없었다. 엄청 좁고 계단이 많이 망가진 론다의 벽을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했는데 내가 불안했던지 뒤에서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성벽에서 보이는 론다, 해밍웨이가 이곳에 자주 올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에보 다리 바로 앞에 위치한 모텔 돈미구엘은 방에서 창을 열면 누에보 다리가 잘 보여 선택을 했는데 시끄럽고 열린 창으로 누군가 들여다볼 것 같아 찜찜했지만 밤이 되어 누에보 다리에 조명이 켜지면 그 화려함이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다. 백열등의 금빛 무늬가 어우러진
퍼플 컬러의 침대 시트와 커튼이 분위기를 한껏 더해주는 방은 나와 그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샤워를 마친 그가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피로해진 나를 안아 침대 위에 눕히고는 지친 다리에 그의 부드러운 입술을 대면 어느 틈에 몸이 풀어지고 달아올랐다. 단단한 그의 가슴에 기대어 눈을 감고 뜨거운 손길을 느꼈다. 귓가에서 그가 말했다. 벌써 이렇게 젖었네. 그의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까 론다의 벽을 올라갈 때 그의 손이 내 엉덩이를 받쳐주던 느낌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우연치 않게 입은 퍼플 컬러의 브레이지어와 쇼츠가 흰 바지에 투영되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그가 양손으로 가려주었다. 그때부터 그의 손에 자극을 받아 아랫도리가 젖어들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방에 돌아와 씻으려고 땀에 젖은 셔츠를 벗자 내게 잠깐 쉬고 있으라며 그가 샤워부스에 들어갔다.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에 잠시 깜빡했나 보다. 차가운 느낌이 살에 닿는 것 같더니 그가 한쪽 팔을 목 뒤로 감아 나를 안았다. 씻어야 한다며 일어서려는데 괜찮아. 내가 깨끗이 해줄게. 그의 말이 울려. 내 팔을 들며 혀가 겨드랑이를 간지럽히기 시작했다. 두툼한 그의 혀가 마치 먹이를 낚아채듯이 날름거리며 겨드랑이의 털을 하나하나 헤집었다. 아랫도리가 예민해지며 안에서 투명한 액체가 몽글거리기 시작하자 동시에 그의 코가 킁킁거리며 무슨 허브를 뿌렸는지 물었는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허브라고만 말했다. 목덜미를 거쳐 가슴에 혀를 대고 버리는 원형의 소용돌이에 나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땀을 흘려서 씻어야 한다는 내 말이 무색하게 그의 혀가 날름거리며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초저녁부터 벌인 그와의 향연이 새벽녘까지 계속되었다. 아마도 방또시엘 꼿꼿한 발기라고 이름이 붙은 이 방에서의 소란스러움 때문에 다른 방에서는 모두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많이 보고 싶다. 이틀을 그곳에서 지낸 뒤 나는 터키로 갔다. 이스탄불에는 그와 몇 번 왔지만 늘 모텔 술타니아에 머물렀다. 술타니아에는 특별히 그와의 추억이 넘치는 곳이다. 내가 그를 잊을 수 없게 한 곳.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느끼고 싶은 그 절정감을 그가 나에게 고스란히 선물해 준 곳이 바로 이 술타니아에서였으니까.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런저런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의 대답은 무척 간단했다. 숫자 15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하며 그가 간결하게 정리했다. 여자의 질의 구조는 앞쪽이 8cm, 뒤쪽이 12cm로 유부처럼 합쳐져 있고 그 안으로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선모가 누워있다고 했다. 그 선모는 남성의 격렬한 12분으로 빳빳하게 서며 여성은 그때부터 절정을 느낄 준비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여성이 최고의 절정에 도달하려면 최소한의 남성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아무 것이나 가능한 게 아니고 길이와 굵기가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그랬다. 그의 말은 천상에서 들려오는 황홀함 그 자체였다. 말하자면 남자의 크기는 뒤쪽 질의 깊이인 최소 12cm를 만족해야겠지만 그것보다 확실하게 그곳을 채울 수 있는 길이 15cm와
굵기 15cm는 되어야 여성을 자극해도 의미가 있고 그 격렬한 15분을 버틸 수 있어야 최고의 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최소의 조건이 성립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여성은 남성의 외형으로 판단한다. 벗겨서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남성의 코가 그것의 크기를 대신한다는 말이 있어 기대를 했다가도 실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하지만 튼실한 코를 가진 남성의 10중 8구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설사 그것이 숫자 15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도 어느 정도는 자기 구실을 한다는 뜻이다. 그 숫자 15가 바로 나를 사랑의 절정에 도달하게 하는 비책이었다. 내가 그의 위에 올라타서 처음 느낀 그 황홀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에게서 받은 수천 번의 절정은 그때그때 달랐지만 오직 그만이 나를 황홀경의 끝으로 데려갈 수 있었고 그를 생각하지 않고는 내가 이루고 싶은 환상의 절정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를 느끼고 싶었지만 헤어진 그를 다시는 볼 수 없었고 다시는 그 짜릿함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터키탕은 여성이 남성의 목욕을 보조해주는 곳이란 의미였는데 그와 함께 갔었던 로마탕은 무람한 체격의 젊은 남자가 마사지를 해주는 곳이었다. 온몸에 비누거품을 만들어 붓고는 피곤한 다리를 안마해주는 그런 호사스러움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물이 없고 내부가 대리석으로 꾸며진 넓은 탈의실과 휴게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탕에 내가 서 있었다. 남녀가 혼용인 이곳은 여자들이 오전에 쓰고 남자들이 오후에 쓴다고 알고 왔는데 들어와 보니 여자들은 없고 온통 남자들 뿐이었다. 물론 이슬람 문화권이라 동성들도 신체의 아랫부분은 가리고 있었지만 나는 그대로 벗고 가슴과 아래쪽을 가리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돌아보지도 않고 내 옆을 그저 무심하게 스쳐갔다. 얼핏 보기에는 남자들은 자신의 머리에 장밋빛과 초록색의 리본을, 어떤 남자들은 검정색과 노란색 리본을, 또 어떤 남자들은 자홍색 리본과 보라색 리본을 달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알 수 없었다.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남자가 머리에 노란색 리본을 한 남자아이를 붙잡아 의자 위에 쓰러뜨렸다. 그리고는 남자아이에게 듣기 민망할 정도의 욕설과 음담을 퍼부으며 아이의 뒤쪽에서 허벅지 사이로 거대한 그의 물건을 들이대었다. 마치 숙회가 달려들듯이 뒤에서 열정적으로 아이를 움켜쥐었다. 벌어진 엉덩이 사이의 항문을 본 중년의 남자가 달려들어 엉덩이 사이의 좁은 구멍으로 자신의 물건을 들러댔다. 예기치 않았던 갑작스러운 공격에 아이와 중년 사이에 끼인 남자가 괴성을 지르며 환희의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순간 어지러워졌다. 휘청거리는 순간 내 허리를 움켜잡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그가 두 손으로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고 바닥에는 과일이 제멋대로 나뒹굴고 있었다. 체리를 사러 갔다 올 테니 쉬고 있으라던 그가 마침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던 참이었다. 하마터면 창문 아래로 떨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붙들었다고 했다. 창을 열고 눈부신 햇살에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려 몸을 앞으로 내미는 찰나 잠깐 어지러웠다. 여기서 떨어지면 찾지도 못할 걸 하며 그가 쉬고 섰다. 창피해서 아까 내가 보았던 것이 사실인지 환상이었는지 그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는데
뭐 이상한 게 보이더냐며 그가 물었다. 어떻게 아는지 물었더니 프론트 직원의 말이 1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다고 했다. 쾌락주의에 빠져있던 로마 제국에서 여성은 단지 지속적인 전쟁의 정복 활동을 위한 인구 생산의 도구였다. 그리스만큼은 아니었지만 로마 시대에도 남자끼리의 행위가 허다했다고 했다. 이 모텔 주변이 예전에 목욕탕이 즐비했던 곳이라 그런 이유로 예민한 여성들이 명현현상까지는 아니지만 가끔씩은 그 시절의 광경을 목격하기도 한다고 했다. 모텔 측에서는 그런 내용을 리플릿에 홍보하면서 만약에 그런 현상을 겪게 되면 평생 그 방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특전까지 제시한 덕에 문정선실을 이루었는데 하필이면 그것을 내가 본 것이었을까? 새꼴들한테만 그런 게 보인다고 하던데 그 바닥에 굴러다니는 과일을 주워들며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벌써 아랫도리가 젖어왔다. 그의 손이 이끄는 대로 낮은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 그가 잘 익은 석류를 쪼개서 내게 내밀었다. 가슴 위에서 짜내리는 석류즙이 달콤한 향내를 풍기며 밑으로 흘러내려 아랫도리를 적셨는데 그가 바로 그 밑에서 혀를 날름대고 있었다. 창문을 활짝 열어젖혀 이글거리는 태양볕이 방을 내리 쪼이는 그곳에서 그에게 나를 내어주고 끝없는 갈망의 희열을 만끽하는 중이었다. 아까 보았던 남자들도 이런 모양이었을까? 그의 앞섭이 크게 부풀어 오르자 한 손으로 바지 지퍼를 끌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의 생명체가 내 눈앞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래, 맞아. 저것이 내 온몸을 들끓게 해줄 것이다. 그의 얼굴 위에서 코를 지나고 입술을 지나서 다리를 벌리고는 그의 꿈틀거리는 보라색의 시꺼먼 생명체 위에 올라탔다. 미끈거리는 액체가 흘러내린 석류즙과 합쳐져일까? 그의 것이 훨씬 더 깊숙하게 들어간 것 같았다. 언젠가 그가 이런 말을 했다. 등을 나한테 보이고 위에 앉아봐. 훨씬 더 느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언제나 정면을 보고 하는 그와의 사랑을 바랬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하는 사랑이 진정으로 느끼는 것일 뿐 다른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오늘 그의 발을 움켜쥐고 느끼는 이 쾌감의 절정은 다른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몸이 오그라든 그 짜릿한 느낌이 제 가시기도 전에 깔끔하게 해주겠다며 그의 혀가 내 아랫도리를 맴돌았다. 이제 그가 없이는 단 하루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그의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했다. 나는 언제 어느 때든 그의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내 곁에 없다. 어떻게 하면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랑의 절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다. 아니, 정말 미친 것 아닐까?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미친 것 같았다.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즐겁지 않았고 누구를 만나도 반갑지 않았다. 그를 잊기 위해서 이렇게 그와 다녔던 곳을 찾아보지만 오히려 그를 더 생각나게 하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다시 마드리드로 돌아왔다. 어쩌면 처음에 그를 만났던 곳으로 가면 운명처럼 다시 그를 만날 수도 있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다. 마요로 광장에서 청동 기마상을 보고 있을 때 그 기마상이
1616년에 제작된 펠리페 3세의 동상으로 1848년에 광장으로 옮겨져 왔다고 누군가 옆에서 말해 주었다. 처음 보는 남자가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백팩을 맨 채 서 있었다. 그는 자기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다녀봐서 유물에 대한 설명은 해줄 수 있다고 했다. 차가 있으니 차로 움직여도 좋다고 했다. 나도 개인적으로 이곳에 왔으니 잘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시작한 투어에서 보여준 그의 그림이나 유적에 관한 설명은 여느 전문가 못지 않았는데 프라도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에 대한 설명은 그의 직업이 큐레이터라고 착각할 만큼 빠져들게 했다. 하지만 못마땅한 것도 있었다. 그는 실내에서도 계속 까만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선글라스를 쓴 얼굴이 꽤 괜찮아 보여도 벗으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답했지만 차마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그 며칠 뒤 햇볕이 강렬한 오후였다. 마드리드에서 일요일에만 열리는 벼룩시장 엘 라스트로에 다녀오면서 땀으로 범벅되었다. 시원한 음료를 마시려고 카페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자 그가 선글라스를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바지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아냈다. 선글라스를 벗으라는 내 쪽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다. 그는 40대 얼굴이 아니었다. 선글라스에 가린 얼굴이 멋있었고 선글라스를 벗은 얼굴은 더 매력적이었다. 그야말로 여자의 가슴을 내려앉게 만드는 다른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얼굴이었다. 그가 선글라스를 들어 콧등에 묻은 땀을 닦고 다시 쓰려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쓰지 말라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럼 숙녀분의 부탁이니 잠시 벗어두지요. 한 것이 그와의 가장 사적인 긴 대화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행지에서 만난 괜찮은 남자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가 이렇게까지 내 깊숙한 곳으로 들어올 줄은 몰랐다. 땀이 식었다며 그가 나를 데려간 곳은 고고학자이자 예술품 수집가인 세랄보 후작의 저택과 박물관이었다. 회화 작품도 있었는데 저택 내부의 호화로움은 말로 형연할 수 없었지만 내가 살아 볼 수 없는 그 저택은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 아늑한 뒷뜰의 벤치에 앉아 나무로 둘러싸인 자그마한 연못을 바라보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았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 해가 기울고 저녁이 되자 그가 서둘러 일어섰다. 사람들이 사는 풍경은 다 마찬가지라며 산 미구엘 시장에 가보자고 했다. 지붕이 씌워진 쇼핑몰 푸드코트로 관광객을 위한 시장이었다.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라며 그가 내게 권한 것은 샹그리아.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내가 술을 잘 마시는 건 얘기하지 않았다. 벌써 여러 날을 그의 차를 타고 그와 함께 시트라 해변을 갔고 엄청 많은 나무 계단을 내려가면 고운 모래사랑이 펼쳐지는 비밀스러운 까밀로 해변에서의 선텐. 윗옷을 벗은 그의 상체가 눈이 부셨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듯한 기암 괴석의 동굴을 가로질러 가면 못돌 선텐하기 여념이 없었다. 출발하기 전에 그가 선텐을 할 수도 있으니 준비하라는 말을 했지만 나는 그저 웃었다. 그가 미리 준비해온 타올을 깔고 나에게 타올을 권했다. 가방에서 선텐 크림과 선블록 크림을 꺼내 익숙하게 얼굴과 몸에 바르고 태양을 향해 누웠다. 구릿빛의 탄탄한 가슴에서는 금세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채무가 많은 서양인들은 햇볕만 있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선텐을 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가 그들의 털구멍에 기생하고 있어 자외선을 쪼여 그것들을 없애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선탠을 하려고 준비를 하진 않았지만 셔츠를 벗었다. 니트로 된 살색의 얇은 브래지어가 수영복은 아니었지만 나름의 선탠 복장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더구나 오늘 입은 브라의 스트랩이 금줄이었다는 것이 포인트로 작용했기에 가능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의 앞에서 그토록 과감하게 셔츠를 걷어 올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가 깜짝 놀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토플리스를 실행하려는 줄 알았다고 했다. 깔깔대며 웃었다. 어느 틈엔가 그와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차를 얻어 타고 설명을 듣는 상황이었지만 왠지 그가 싫지 않았고 헤어지고 싶지도 않은 그런 묘한 감정이 든 것은 사실이었다. 내일 아침에 그라나다로 떠나기로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창을 열자 라고스 해변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간단하게 샤워를 마치고 라거 한 캔을 가볍게 마셨다. 바닷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며 피곤이 몰려왔다. 그와 다니 며칠 동안 피곤했었나 보다. 프라도 미술관에서 라파엘의 그림 성모와 물고기를 설명하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진지했다. 성서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일화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토비트가 들고 있는 물고기의 의미며 그 옆에 있는 성하의 로니무스가 어떤 관계인지 그의 설명에 만족하고 있는데 그가 불쑥 이 그림을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물었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적용하면 토비트가 들고 있는 물고기는 남성의 물건을 의미하며 토비트가 결혼하는 사라는 금욕을 의미하는데 첫날 밤에 나타난 악마에게 물고기의 내장을 끄집어내서 뿌린다는 것은 남성의 욕구를 분출시킨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했다. 또 그 옆에 있는 성 히에로니무스는 금욕주의의 대명사였는데 함께하는 사자의 발에 박힌 가시를 빼어주었다는 것은 그의 금욕적인 고행의 가시를 빼고 자유로워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했다. 듣고 보니 정말 그의 말대로 그런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맑고 푸른 하늘에 내려쪼이는 따가운 햇볕 아래서 그와 함께 선탠을 즐기고 있었다. 토플리스인 나에게 그가 선블록 크림을 내밀며 살이 더 타기 전에 바르라고 했다. 어깨와 등을 내밀며 크림을 발라달라고 했다. 그의 손이 어깨와 등을 지나는 듯 하더니 어느 틈에 그의 입술이 가슴을 애무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자 그가 웃으며 다들 우리처럼 하고 있다고 했다. 고개를 돌려보니 좀 전까지도 선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행위에 몰두하고 있었다. 아랫도리가 후끈 달아올라 그를 세게 끌어안았다. 단단한 그의 가슴에 닿는 감촉이 좋았다.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 하고 싶어. 핸폰 벨소리가 요란했다. 아침 일찍 그라나다로 떠나려면 서둘러야 하기에 늦지 않으려고 핸폰에 모닝콜을 입력했는데 이렇게 시끄러울 줄이야. 창문은 어젯밤 그대로 열어놓은 채였고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숨소리에 아랫도리는 질퍽했다. 간밤에 그의 애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창피하기도 하고 누가 봤을까봐 얼른 시트로 몸을 가렸다. 라고스에서 그라나다까지는 차로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다. 중간에 세비야에 잠시 머물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가 말했다. 세비야가 좋으면 거기서 1박을 해도 좋고 마음 가는 대로 하자는 말도 했다. 그렇게 하자고 했다. 오늘따라 흰색 티셔츠를 입은 그가 상큼했고 한 손으로 핸들을 돌리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 담은 입에 우뚝 선 콧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그에게서 처음 맡아보는 남자의 향기는 새로웠다. 옆을 힐끗 보았는데
묵묵하게 차를 몰던 그가 입을 떼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그는 46살의 회사원으로 싱글이라고 했고 지금은 휴가를 내서 여행을 왔다고 했다. 설마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총각일 리는 없고 뭔가 사연이 있겠지. 내심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가 씩 웃으며 말했다. 저 산전수전 공중전에 게릴라전까지 겪은 사람입니다. 세비야까지는 긴 시간인데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가 내 마음을 꿰뚫어 본 것처럼 말했다. 지금 쓰고 있는 향수가 뭐냐고 물었다. 그가 솔직하게 대답해도 되는지 되물었다. 물론 나도 공중전까지는 아니어도 산전수전 겪을 만큼 겪었으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고 했다. 그가 웃음 띤 얼굴로 플레이보이들만 쓰는 영국산 향수 아라미스라고 했다. 그렇다면 본인이 플레이보이 대회에 들어가느냐고 묻자 그거야 상대적인 게 아니겠느냐고 말한다. 상대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다. 남자든 여자든 자신이 느낀 퍼스트 임프레션 첫인상이 중요한데 여자는 물론이겠지만 남자도 보는 눈이 있어 아무 여자한테나 껄떡대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대충 작업을 걸어서 잡아뜨리면 되는 그런 쉬운 여자는 별 매력도 없고 아무리 그쪽에서 몸이 달아 해도 감흥이 오지 않으면 차 마시는 정도로 끝낸다고 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침묵이 흘렀지만 아침에 출발하여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해변가를 달리는 기분이 상쾌했다. 도중에 파로 올드타운을 구경했고 산타마리아 대성당도 보았다. 성당 앞 길가에 즐비하게 심어져 있는 오렌지 나무, 많이 봐왔던 풍경이지만 오늘따라 더없이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그가 세비야로 가는 길목에 붉은 강이 흐른다는 광산공원이 있는데 들렸다 가겠냐고 물었다. 붉은 강은 화성과 유사성이 많고 철과 황을 먹고 산소를 생산하는 미생물들이 있는 자연 실험실의 역할을 하는 특이한 생태계를 갖춘 곳이라고 했다. 좋다고 했다. 실제 광업을 했던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 바로 광산박물관이었고 그가 미생물에 관심을 갖고 설명을 해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우엘바의 해변은 모래사장이 아니고 조개 껍데기로 되어 있었는데 뜨거운 햇살 아래서 유럽인들은 신나게 춤추며 놀고 있었다. 세비야 근처에는 우엘바 외에도 카디스, 말라가, 꼬르도바 등의 도시가 있는데 카디스는 다양한 양식의 성당들과 극장, 고대 성벽 등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말라가에는 피카소 미술관이 있는 곳이고 꼬르도바는 이슬람 건축 양식의 건물이 많다고 했다. 그 세 곳이 모두 우엘바와 세비야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어 어찌 보면 시간 손실을 감수해야 할 만큼 괜찮은 볼거리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피카소의 작품들이 있다고는 했지만 봐야 알 수도 없는 그의 그림을 보려고 몇 시간을 소비해가며 갈 필요가 없었다. 이미 우엘바에 와서 붉은 강을 보기 위해 기차를 탄 시간이 얼마고 여기서 보낸 시간이 몇 시간인데 그가 힘들어서 안 된다. 얼마나 피곤할까? 다음 계획을 얘기하는 그에게 다 그만두고 쉬자고 했다. 벌써 저녁 시간이라 세비야까지 가던가 아니면 여기 우엘바에서 쉬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다음 일정을 생각하면 세비야까지 가는 게 좋겠다는 그의 말에 따라 세비야에 가서 숙소를 잡기로 했다. 저녁이 되자 벌레들이 달라붙기 시작했다. 그가 버튼을 눌러 뚜껑을 덮자 차 안이 아늑해지고 그와 단둘이 있는 공간이 행복해졌다. 운전이 피곤하지 않냐는 말에 그가 힘들까 걱정되냐고 물었다. 망설일 필요 없이 그렇다고 했다. 차마
어제 꿈속에서의 황홀한 경험 때문에 아랫도리가 젖었다는 말은 못하고 그쪽 생각에 설레어 한숨도 못 잤다고 했다. 침묵하던 그가 내 손을 꼭 쥐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다. 가슴에 진동이 멈추지 않고 얼굴이 달아올랐던 그 시간이 얼마였을까. 커브길에서 살짝 손을 놓은 그가 말했다. 엄청 저돌적인 분이시네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리 단정적으로 말합니까?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파악할 수 있는 나이 아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웬만큼은 알죠? 바보 아닌 다음에는요. 그가 잠시 침묵했다. 나는 남자가 지식이 있고 웬만큼의 부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그가 다시 물었다. 잘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코만 삐뚤어지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거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요즘에 코 삐뚤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코 삐뚤어진 사람? 지금에서야 말이지만 예전부터 코는 남성의 물건을 의미했다. 물론 코가 크면 남자의 아랫도리도 크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속성일 뿐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 코가 삐뚤어지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러운 말이다. 어떤 남자들은 여성의 감각 부분을 공략해서 절정감을 주려고 자신의 것을 일부러 위쪽으로 휘게 수술을 한다고도 들었지만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리 요조숙녀라 한들 남성과의 사랑을 통해 얻는 즐거움을 모르지는 않을 터 삐뚤어지지 않은 물건을 가진 남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가 내 말뜻을 알아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서 나를 만나면 늘상은 아니지만 어쩌면 대충 아무거나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면도 좋고 김밥도 좋고 상관없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아 자기 입술에 갖다 대었다. 그리고는 앞으로 다 큰 남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겠다며 내 손을 자신의 바지 앞섭에 올려놓고는 지그시 눌렀다. 그의 바지 앞섭이 부풀어 올라 있었다. 새벽까지는 아직 1시간 반이 남아 있었고 해가 지긴 했지만 아직 밖은 빛이 남아있는 백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의 앞섭에 놓인 내 손을 치우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그의 물건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다. 그가 달리던 차를 길숲에 세웠다. 어쩌려는 거냐고 하니 히치하이킹을 하다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차를 길에 세워놓고 자신들의 욕망을 분출하는 일이 다반사로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자신의 지퍼를 끌렀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의 남성이 눈앞에서 꿈틀거렸다. 그가 내 머리를 자신의 꿈틀거리는 그쪽으로 끌어당겼다. 그 물건의 작은 구멍에서 미끈거리는 투명한 액체가 꾸역꾸역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무방비 상태였고 내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이 남자와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선 불을 먼저 끄자 라는 생각에 꿈틀거리는 시뻘건 것을 입에 덥석 물었다. 목구멍 깊숙이 들어간 그의 것을 혀로 이빨로 잘근잘근 씹었다. 그가 두 손으로 머리를 누를수록 그 욕망이 더 세차게 용솟음 쳤다. 순간 그가 괴성을 지르더니 뜨거운 액체를 내 입 안에 쿨럭쿨럭 쏟아냈다. 어쩔 수 없이 한두 모금 삼켰지만 비릿한 액체의 향과 맛이 나쁘지는 않았다. 그가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려 입안에 남아있던 것을 그대로 흡입해가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었다. 그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가 내 젖어있는 아랫도리에 손을 대며 해줄까
라고 물었을 때 내심 간절했지만 나중에 해달라고 했다. 세비야로 가는 내내 우리는 서로에 대해 묻고 답하고 만지고 키스했다. 그의 오른손은 내 젖은 아랫도리를 헤집어 놓았고 나는 그의 집요함에 거의 실신 상태였다. 몇 번이고 차가 흔들렸지만 그도 나도 쾌감의 소용돌이를 버리고 싶지 않았다. 세비야에 도착하니 밤 11시가 지났다. 우리는 방에 들어가면서부터 서로의 혀를 놓지 않았고 옷을 벗는 것도 스스로든 상대든 벗을 수 있는 만큼 벗길 수 있는 만큼 벗겼다. 그 후덥지근한 차 안에서의 격렬한 애무와 사랑으로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건만 우리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는 젖다 못해 한껏 벌어진 붉은 꽃잎을 하나하나 헤집어가며 바람을 불어주고 가슴을 어루만져 나를 살아있는 여자로 만들어 주었고 그의 여자가 되었다는 행복에 젖게 했다. 그의 손이 내 몸에 닿기만 하면 저절로 다리가 벌어지고 그에게 안겼다. 세비야에 와서 사흘 밤낮으로 그와 뒤엉키며 모든 순간마다 그의 귀에 대고 나 하고 싶어 라고 했다. 어느 순간에도 그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나를 그 절정의 꼭대기로 데려가 주었다. 세비야에서 사흘째 되던 날 밤에 프론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사방에서 우리 소음 때문에 잠들기가 어렵다고 하니 미안하지만 퇴실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남자는 그렇다 쳐도 여자인 내가 스스로를 새꼬리라 하며 사흘 밤낮을 그의 위로 올라가 말을 타면서 몸을 활처럼 휘며 탐닉하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절정이 가까워오면 양손을 그의 어깨를 잡으며 쾌감의 몸을 떨었는데 그 소리가 컴플레인을 만들었던 모양이다. 세비야에서의 일정은 아무래도 좋았고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았다. 다음날 일찍 더 이상의 눈총을 받지 않으려고 세비야를 떠났다. 그라나다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케밥으로 한 끼 때우는 걸로 했다. 아침에 청바지를 입으면서 허리가 헐렁하다고 서로 쳐다보며 희죽거렸지만 중간에 레스토랑을 들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2시간 정도를 달려 그라나다에 도착했다. 오는 내내 살밤낮으로 있었던 그와의 은밀한 속삭임부터 시작해서 내 귀에 끝없이 퍼붓던 그의 음탕하고 더러운 말들을 그대로 그에게 들려줬다. 그의 음란한 말이 오감에 녹아들어 사지를 마비시키고 온몸이 저리는 내 욕망에 한껏 불을 붙여 타오르게 했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 20여 년간 그가 다른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을지가 궁금했다. 그동안 그와 사랑을 나누었던 여자들은 모두 그에게서 내가 느꼈던 이런 짜릿함을 맛보았을 게 분명했다. 그 여자들은 귓속말로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 그 여자들의 아랫도리를 그가 어떻게 칠판하게 해주었을까? 그 여자들은 그의 물건을 어떻게 했을까? 나처럼 목구멍 깊숙이 넣고 잘근잘근 씹었을까? 그 여자들은 그와 사랑을 할 때 망사 스타킹을 신었을까? 앞뒤가 벌린 쇼트를 입고 그의 위에 올라탔을까? 가터벨트를 했을까? 가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그의 물건이 자신의 아랫도리를 휘저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가 다른 여자들한테 했던 것보다 나한테 더 잘해주었을까? 모든 것이 질투가 났다. 알고 싶었다. 그는 내 입안에 뜨거운 액체가 뿜어져 나올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른 여자 중에 누군가가 그의 것을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 앞니 4개를 뽑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 중에 나보다 예쁜 여자가 있었냐고 그에게 물었다. 내가 제일 예쁘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이 미덥지 않았다. 현세와 중세
아랍과 유럽이 공존하는 도시 그라나다 아람브라 궁전에 왔다. 단일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이슬람과 르네상스 양식 등 다양한 건축 기술이 혼재된 곳이라고 그가 설명했다.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엔 온통 그와 다른 여자들과의 만남이 중요했다. 그가 그 여자들에게 어떤 절정을 줬는지, 나보다 더 격하게 환희를 느끼게 해줬을지도 모르고 그 중에 누군가는 너무 느끼다가 혼절했을 수도 있었다. 그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다. 뒤에서는 안 하는 거 없이 다 했으면서 내 앞에서는 고상한 척하는 그가 밉살스러웠다. 지퍼를 열어 얼마나 많은 여자들한테 보여줬을까. 그녀들이 저렇게 용수승 치는 그것을 그대로 두었을 리 만무다. 그렇게 단련이 됐으니까 나를 이렇게 숨 넘어가게 하지. 약이 올라 참을 수가 없었다. 캐캐 묵은 얘기를 끄집어냈다. 그가 처음 내게 했던 말,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늘상은 아니겠지만 만나는 동안에 대충 먹어야 하는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던 그 말을 들어 그를 할퀴었다. 그렇게 말을 하니 좋더냐. 내가 무슨 값비싼 캐비어라도 먹자고 할까봐 미리 그딴 식으로 막을 쳤던 거냐. 같은 식으로 그를 올가매며 그녀들에 대한 화풀이를 하곤 했다. 그는 온전히 내 남자여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지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얘기를 할 때 악을 쓰는 일도 있었고 그렇지 않다는 그가 당황한 듯 했지만 그 이상 말이 없었다. 어째서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런 것처럼 얘기하냐고 했지만 한 번 에스컬레이터 된 내 감정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았다. 어떤 날은 나를 버려두고 말없이 가버리기도 했다. 그런 날은 택시를 불러 타고 집에 갈 때까지 엉엉 울면서 갔다. 택시 운전수가 힐끗거렸지만 상관없었다. 그리고 나면 잠도 자지 않고 며칠씩 물 한 모금 넘기지도 않은 채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그런 날은 그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수십 번 전화벨이 울리면 그때서야 전화를 받고 전화 저쪽에서 그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나를 달랬다.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코를 훌쩍거리면 그가 만나서 얘기하자는 안타까워 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그를 만나면 바짝 마른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왜 이렇게 말랐느냐는 그의 달콤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봄눈 녹듯이 녹으며 그에게 안아달라고 했다. 해가 지지 않은 이른 시간에도 그와의 사랑을 다른 때보다 더 격렬히 탐닉했고 나 할래를 간절히 원하는 나는 숨이 넘어갔다. 그러고도 그의 위에서 한껏 늘어진 나를 살포시 안아주며 사랑해 라고 말해주면 다시 아랫도리가 움츠려드는 짜릿함에 또다시 몸을 떨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일이 잦아지면서 어쩐지 그가 필요해야 하는 것을 느꼈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여자를 잘 알고 있는 그가 그쯤은 별다른 생각 없이 넘어가리라고 생각했고 어쩌면 나의 잔소리 내지는 질투를 좋아할 거라는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생각해보니 그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끔찍해 했다는 것을 바보처럼 그가 떠난 뒤에 인지했다는 것이다. 내가 그를 만나는 동안에 줄고되었던 같은 말의 반복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해서 나온 말들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남자들과는 달리 오히려 그에게는 역효과였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를 지겨워한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이미 늦고 말았다. 그를 붙잡을 방법이 없었다.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자책도 했는데 그를 만나 술이 몇 잔 들어가면 다시 그런 진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깨버리기 일쑤였다. 그가
나를 버리고 가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다른 여자들에 대한 질투를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는 그것이 나의 반복되는 짜증스러운 얘기로밖에는 들리지 않았나 보다. 그가 나에게 외국 출장이 길어질 것 같다며 당분간 연락이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왔다. 내가 늘 그렇게 말했지만 헤어질 때는 얼굴을 보고서 말을 해달라고 했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웃으면서 헤어지자고 했다. 그러면 나도 잡은 손을 놓아주겠다고 했다. 그리했다. 산마치 터널을 지나서 소산마치에 이르러 우리는 어제 헤어졌다.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는 안개가 자욱하였지만 터널을 나오자 믿을 수 없을 만큼 해가 쨍쨍했다. 산등성이에서의 쩌렁쩌렁한 울림과 함께 3마리의 말이 후련히 사라졌다. 겨울이 끝나고 새봄이 찾아올 즈음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나는 산마치 터널을 지나게 되면 그와의 시간을 오롯이 머릿속에서 기억할 것이다. 다시